사회복지조사의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 문제도 프로세스 화살표로 해서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제기한다. 문제 제기는 문제 형성과 동의어가 됩니다. 자, 문제 제기가 끝나면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가설 설정이 끝나면 조사 설계, 조사 디자인을 하고 조사 디자인이 끝나면 자료 수집을 하고 그 다음 자료 분석과 해석을 하겠죠. 분석과 해석을 거쳐서 논리적으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제가 첨삭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제기하고 가설을 설정한 다음 이 자리에 바로 연구 대상 선정이 들어갑니다. 연구 대상 선정이 들어가고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아까 했던 척도 구성의 개념화 및 조작화입니다. 자료를 수집하기에 앞서서 척도를 제작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개념화 및 조작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작화라고 하는 것은 측정 가능하게 하는 것을 조작화라고 합니다. 이 조작화, 나중에 조작적 정의를 배우시게 될 건데 개념화 및 조작화는 바로 질문지를 작성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동의어는 척도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 절차를 쭉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설 설정에서 가설 나중에 나올 겁니다. 조작적 정의화 하는 겁니다. 가설은 측정 가능하게 두 변수 이상의 잠정적인 진술로서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하게 진술해 놓은 것을 가설이라고 말합니다. 조사 디자인, 조사 설계는 연구의 전체적인 과정을 계략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조사 설계라고도 하죠. 자, 조사 과정은 이 정도 설명하고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그때 또 보시죠. 자, 2번은 연역법과 귀납법입니다.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연역법과 귀납법은 암기법이 있습니다. 연두귀미입니다. 자, 연두귀미는 연역법은 두괄식이고 귀납법은 미괄식이라는 겁니다. 연역법은 바로 이론이 앞부분에 오는 것이고 이론이 앞부분에 오는 거고 귀납법은 이론이 뒷부분에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론, 가설, 조작화, 검증,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이론에 제가 가로를 쳤죠. 한 사이클이 이론에서부터 검증까지라는 겁니다. 그럼 이론이 앞에 있는 거고요. 귀납법을 보면 주제 선정, 관찰, 유형의 발전, 임시 결론이 있습니다. 임시 결론이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것들로 나오게 되면 이거는 귀납법이다. 이렇게 순서를 묻는 문제가 잘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순서를 밑에다 써 보겠습니다. 이론이 앞부분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론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론의 내용은 이제 선행연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 설정하고 나서 검증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론은 이렇게 깔릴 거예요. 시험에는. 그러면은 이론과 이론이기 때문에 한 사이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론, 가설, 설정, 검증 이렇게 해서 이론이 앞부분에 오면 우리는 연역법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설, 조작화, 검증인데 만약에 조작화가 들어간다면 여기에 조작화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가설을 설정하고 조작하는 작업이 질문지를 작성한다 그랬으니 조작화의 자리는 이쪽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귀납법을 또 써보면 귀납법은 이론이 뒤쪽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결론, 임시 결론이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제 선정을 하고 교재에 있는 대로 주제 선정을 먼저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유형의 발전, 그리고 임시 결론인데 이것을 이론으로 출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제 선정을 다시 줍니다. 시험에서 주제 선정을 다시 주면 여기 겹쳤잖아요. 따라서 한 사이클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사이클을 묶었을 때 이론이 뒷부분에 있으면 이것은 바로 귀납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연두, 귀, 미, 연역법과 귀납법은요, 이론이 만들어지면 그 이론을 근거로 해서 검증을 합니다. 따라서 이 두 녀석은, 연역법과 귀납법 이 두 가지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상호 배타적이라고 나오면 틀리고요. 상호 독립적이다라고 나와도 틀립니다. 상호 보완적이라 해야 됩니다. 상호 보완적 특징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 정리를 해 놓으시죠. 귀납법에 의해서 이론이 나오면 그 이론을 검증하는 겁니다. 가설을 설정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 귀납법, 연역법, 귀납법, 연역법으로 연구를 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 보완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죠. 연역법, 일반적인 원리를 이론이라 합니다. 일반적인 원리에서 특수한 내용을 추론해내는 논리를 전개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이론에서 출발하여 A는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논리적 타당성이 확보되어 과학적 연구에서 많이 쓰는 게 연역법입니다. 귀납법입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관찰에서 시작하여 끊어요 일반적인 원리나 이론으로 전개되는 논리적 과정을 말합니다. 이론이 뒷부분에 있다는 거죠. 즉, 특정 현상에 대한 여러 경험적 관찰과 체계적인 반복에 의해 A는 B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반적인 원리, 즉 이론으로 정립하는 걸 말합니다. 연역법과 귀납법의 관계는 상호 독립적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거기에 밑줄 쫙 쳐주시면 됩니다. 자, 연역법과 귀납법 시험에 잘 출제되니까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학 철학입니다. 이 과학 철학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학자가 토마스 쿤입니다. 토마스 쿤은 바로 과학적 혁명의 학자이기도 하는데요. 이 과학적 혁명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이 두 군데 나오죠. 그 내용, 연거푸 2개 나오는데 그 내용들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토마스 쿨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부정하고 끊어요. 새롭게 출발할 때 과학은 혁명적의 동그라미, 혁명적으로 발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혁명적이라고 하는 것, 혁신적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패러다임은 고정된 이론 체계가 아니라 끊어요. 과학적 혁명이 이루어지는 동안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걸 우리가 패러다임의 이동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를 변증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변증법의 동그라미요. 어느 한 과학이 체계를 잡기 전의 전과학의 단계에서 끊어요. 기득권을 잡은 과학이 정상과학이 됩니다. 정상과학의 박스입니다. 정상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과학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과학 등장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즉, 정상과학에서 위기, 그 다음에 새로운 과학의 구조가 성립되는 건데요. 이 정상과학을 바를 정, 그 다음에 위기를 돌이킬 반,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새로운 과학이 되겠죠. 이걸 합이라고 해서 정반합의 원리인 변증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토마스 쿤의 과학적 혁명입니다. 새로운 이론도 영원히 완벽하지 않는 한 또 다른 위기에 의해 새로운 과학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변증법 패러다임의 역사적 활용이라고 말합니다. 자, 새로운 정상과학이 계속해서 혁명에 의해서 또 다른 새로운 과학, 또 다른 새로운 과학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과학적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토마스 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
자, 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우리가 이제 토마스 쿤의 과학적 혁명의 첫 번째, 이것을 우리가 전과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전자를 써서 전과학이고, 자, 이것이 혁명에 의해서 정상과학이 됩니다. 혁명에 의해서 정상과학이 됩니다. 이 정상과학은 또 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과학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패러다임은 변화를 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항상 혁명이 들어가죠. 우리는 이 박스를 일종의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죠. 1번, 패러다임의 이동입니다. 2번, 혁명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혁명에 의해 변화됩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파란색으로 정상과학에 발을 정자를 쓰고, 자, 여기에 이제 위기가 되는 거죠. 이게 위기가 되는 건데 그 위기를 우리가 돌이킬 반자라고 쓸 수 있고 새로운 과학을 합의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변증법적 원리라고 하죠. 변증법적 원리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바로 여러분 전공서적에 나와 있습니다. 토마스 쿤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잠깐 보시죠.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이 폐기되는 경우에는 폐기에 동그라며 자연과학의 패러다임에 비해 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은 잘 폐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뒤에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점에서 보시면 압니다. 한 시기에 여러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과학적인 세계관은 한 시기에 여러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쿤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끊어요.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바로 혁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혁명에 의해서, 혁신에 의해서 새로운 과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일반적으로 패러다임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패러다임이 우월하고 어떠한 패러다임이 열등한지 그러한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제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 학습 이 네 가지는 제가 왜 이것을 해드렸냐면 이러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은 한 번 더 곱씹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요점은 뭐냐? 사회과학의 패러다임 폐기는 자연과학보다는 드물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시기에 여러 가지의 패러다임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토마스 쿤은 혁명, 혁신에 의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본 것이고, 마지막은 패러다임이 여러 개의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 패러다임의 우월과 열등을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어렵다.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 학습을 두 번째 걸 보면 패러다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패러다임의 내용을 잠깐 보시죠. 같은 시대의 학자들, 동시대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때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 이 시기에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 이 시기 때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의 신념 체계를 바로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개별 이론들이 도출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거시적인 관점으로 어떤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론을 만들기 이전에 현상에 대한 시각을 조직화하는 틀을 말합니다.
어떤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론과 구별이 되고 문제의 제기에서 결론의 도출에 이르기까지 이론 전개의 전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틀과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조직화하는 틀, 시각을 조직화하는 틀이라고 했는데 그 시각이 일종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세계관이 있는데 그 과학자들의 세계관이 조직화되는 틀이 있을 거다. 그게 바로 패러다임이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 시대의 과학자들의 신념체계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후기 실증주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증주의입니다. 우리는 뒤에서 실증주의, 그 다음에 해석주의 이런 걸 배우실 거예요. 실증주의, 해석주의가 있는데 실증주의는 양적인 연구를 측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질적인 연구를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객관적인 것을 중시한다면 여기는 바로 주관적인 것을 중시한다. 이렇게 연구자의 주관적인 걸 중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증주의가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 거기에 후기 실증주의가 있습니다. 후기 실증주의. 자, 이 해석주의가 있는데 해석주의는 맨 아래에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패러다임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포스트 뭐뭐 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패러다임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해석주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또 정리해 드릴 겁니다. 후기 실증주의 1번 별표 1번이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후기 실증주의는 비합리적인 인간의 행동조차도 끊어요 합리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합리적이란 말과 약간 유사한 단어가 객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관찰과 측정이 순수하게 객관적일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관찰과 측정이 순수하게 객관적일 수는 없다.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후기 실증주의입니다. 다만 가로 객관성, 정확성, 일반 법칙화를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양적 연구에서 강조하는 것들이죠. 여전히 비객관적인 영향의 최소화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비객관적인 영향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관적인 영향을 말하는 건데 그 주관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후기 실증주의다 이 말입니다. 또한 보편적 법칙을 입증하려는 시도 대신 어떤 조건 하에서 개념과 가설이 검증되는지를 조사합니다. 가치나 이데올로기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논리적인 장치와 관찰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조화된 양적 연구 방법을 선호하면서 끊어요 질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후기 실증주의는 제가 양적 객관적인 걸 측정한다라고 했죠. 이 후기 실증주의 같은 경우에서는 혼합 방법이란 거 들어보셨죠? 즉 양적 연구를 선호합니다. 양적 연구를 선호하고 거기에 질적 연구를 병행하기도 한다. 질적 연구 병행 가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포스트로 갈수록 그러니까 모더니즘 시대 때는 양적 연구를 이제 선호했었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때는 해석주의, 질적 연구 방법, 주관적인 방법을 강조했었는데 후기로 갈수록 질적 연구 방법도 병행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이거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걸 뭐라고 하죠? 혼합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하죠. 혼합적인 연구 방법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